야식꾸리한 눈빛의 소유자이자 북한을 꽉 쥐고 있는 독재자. 북한의 교사형 교재에 실린 내용을 보면 김정은은 백두혈통의 뛰어난 능력 덕분에 3살 때 자동차를 운전하기 시작했으며 사격 실력이 엄청나서 3초 내에 10발을 모두 명중했다고 하는데 10대에는 보통의 인간이 이룰 수 없는 학문적 경지에 도달했다고 하죠.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신격화는 그의 할아버지 때부터 시작됐는데 할아버지인 김일성은 나뭇잎 한 장을 타고 압록강을 건너고 아버지인 김정일은 기분에 따라 날씨가 바뀐다고 할 만큼 이들의 우상화는 탄생설화를 연상케 할 정도입니다. 더 나아가 이런 것들이 교사 참고서에 실려 학생들에게 가르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죠. 북한 교사 출신의 한 탈북자는 김정은 우상화는 황당함과 거짓말이 도를 넘는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만약 학생들이 3살 난 어린이가 어떻게 총을 쏘고 운전을 할 수 있는지 물어보면 이를 설명해줘야 하는 기막힌 처지에 놓인 것인데 북한 체제 선전에 이제는 기상천외한 방법까지 동원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자라난 한 시민으로서 조선 이름을 가지고 싶었습니다. 네. 홍 자체로 하면 붉은 홍자 아닙니까? 적들이 우리를 핵으로 위협해서 우리가 핵을 만들고 우리 민족을 지키기 위한 핵이단 말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에서 제재규를 채택하고 이게 언어도 아닙니까? 나의 일생의 목표자 꿈이라고 말한다면 최고사정 동지를 목숨 바쳐 사수하고 가장 소중히 간직한 꿈입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 충성으로 보답하고 1962년 주한미군 한 명이 탈영을 하고 월북하는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를 포함해 그의 아들 2명이 평생 북한에 뼈를 묻겠다고 한 일화를 공개했죠. 영상에 나온 두 남자의 아버지 홍철수는 2016년까지 북한 정권을 찬양하던 일을 하다가 사망하게 됩니다. 아버님께서 우리들에게 당부하신 것이 있다면 오직 그분만을 받들어 모시는 그런 참다운 일꾼이 되기를 바라고 자식들도 그 길을 계속 빛내어 나가게끔 잘 키우라는 당부를 남기셨습니다. 김정은의 재밌는 일화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김정은은 강원도 원산시에 위치한 김정일의 별장 602호 초대소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가 15살이 되면서부터 엄마의 손을 잡고 동생 김여정과 함께 스위스 유학길에 오르게 되는데 이때는 바군이라는 가명과 북한 외교관 아들이라는 가짜 신분으로 학교를 다니게 됩니다. 김정은은 어릴 때부터 비행기 장난감에 가장 호기심을 가졌지만 그의 엄마 고영이는 키가 다른 애들보다 작았던 김정은이 농구를 해서라도 키가 커지기를 바랬습니다. 심지어 아빠 김정일의 키가 161이었기 때문에 더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고영이는 그에게 백화점에서 농구공과 운동복을 사주며 농구에 흥미를 붙이도록 하죠. 우리나라에서는 김정은이 공부를 너무 못해 낙제를 겨우 면하고 적응도 못해 왕따 수준인 것으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학창시절 김정은과 가장 친했던 친구였던 조엘 미카엘로의 인터뷰에 의하면 김정은은 조용한 성격에 조금 친했던 몇 명의 학생들과만 주로 대화했는데 학교 성적이 좋았으며 특히 수학을 좋아했고 그림을 정말 잘 그렸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그는 농구를 좋아해서 농구를 할 때면 승부욕도 있다고 하는데 한 번은 이런 적이 있다고 합니다. 김정은이 한창 나이키 유니폼을 즐겨 입고 다닐 때 체육 선생님은 김정은에게 장비는 잘 갖췄는데 프로가 되려면 멀었다라는 농담을 했고 김정은은 웃어 넘겼다고 회고했습니다. 스위스 유학생활 동안 미카엘로는 그와 친하게 지내며 가끔씩 김정은이 살던 집으로 초대받기도 했습니다. 그가 살던 집은 스위스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다세대 주택이며 호어로운과는 거리가 멀지만 조용한 지역에 위치해 있다고 하죠. 미카엘로는 그곳에 갈 때마다 새롭고 맛있는 음식을 대접받았고 그와 함께 NBA 경기를 같이 보며 놀았다고 합니다. 김정은의 스위스 생활이 2년째일 때 김정은은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때 미카엘로에게 자신이 사실 김정일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밝히게 됩니다. 이 말을 들은 미카엘로는 믿을 수 없었고 농담으로 넘겼다고 하는데요. 너무 먼 나라 이야기고 그냥 생각 없이 한 말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주변의 가장 친한 친구가 사실 자신이 김정일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정말 믿기지 않을 것 같습니다. 후에 김정은은 아버지의 뒤를 이은 북한의 독재자가 되고 미카엘로는 스위스 전통 음식점의 요리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2년이 흐른 2012년 7월 미카엘로에게 2명의 사람이 찾아옵니다. 바로 북한 대사관 직원이었는데 그들은 김 위원장의 가장 친한 친구며 오랜 시간 유일한 친구였던 당신을 평양으로 초청한다라는 말과 함께 미카엘로를 북한으로 초대하게 됩니다. 그렇게 그는 북한이라는 나라에 가보게 되고 그곳에 도착해 12년 만에 만난 친구 김정은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평양을 방문한 미카엘로는 굉장한 환대를 받았으며 식사 자리에는 김정은의 여동생인 김여정과 부인인 이설주와 잊지 못할 대화를 나눴다고 회상했습니다. 미카엘로는 아직도 그를 친절하고 평범한 친구로 기억하고 있었는데
자신과 농구하며 친하게 지내던 박운이 이제는 악명 높은 북한의 독재자가 되어서 자신 앞에 서자 어떻게 불러야 할까 잠시 고민도 했지만 학창시절대로 그를 운으로 불렀고 따뜻한 포옹을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사실 김정은이 최고 지도자 자리에 오르기 전 맏형인 김정남이 한때 유력한 차기 후계자로 지목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정남에게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는데 그는 불륜으로 인해 태어난 자식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김정일이 한 번은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그때 친구의 형수를 보고 반하게 됩니다. 그 형수는 당대 북한 최고의 배우 성혜림이었으며 그녀가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마음에 든 나머지 김정일은 자신의 자택에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성혜림을 남편과 강제로 이혼시키죠. 김정일이 그녀와의 사이에서 낳은 자식이 바로 김정남이었습니다. 북한 최고 지도자가 되기에는 김정남에겐 불륜으로 낳은 자식이라는 치명적인 걸림돌이 있었기 때문에 후계 구도에서 밀려나게 됩니다. 이제 남은 유력 후보는 2명, 본처의 자식으로 낳은 김정철과 김정은이었죠. 하지만 김정철은 어릴 때부터 오로지 음악을 좋아했고 정치와 권력에 대한 욕심은 별로 없었습니다. 김정일의 요리사 후지모토 겐지의 회고담에 의하면 김정철의 성격이 여자아이 같다고 여겨져 김정일은 오히려 김정은을 더 좋아했다고 합니다. 후에 김정은이 후계자가 되자 김정철은 철저히 권력에서 소외된 채 감시를 받으면서 생활하게 됩니다. 또한 정치와는 거리가 멀었던 김정철은 20대 시절 근육을 키우기 위해 스테로이드를 복용했다가 부작용으로 여성형 유방 등의 증상을 앓고 있었으며 술에 취하며 헛것을 보는 등 정신불안 상태를 보이고 있었다고 하죠. 2016년에는 김정철이 동생 김정은에게 제 구실 못하는 나를 품에 안아 보살펴주는 크나큰 사랑에 보답하겠다고 감사의 편지를 보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친형제 간의 오간, 그것도 형이 동생에게 띄운 글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인데요. 김정은의 친형임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에게 절대적인 복종을 하고 있으며 북한의 정치에는 일절 관여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번에는 김정은의 집권 이유를 보겠습니다. 2012년 12월 17일 김정일이 심근경색으로 갑작스럽게 사망하면서부터 북한 내 정권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하고 김정은은 세계 최연소 국가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이때 전문가들은 김정은은 아직 어리고 지지 기반이 확실히 다져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의 아버지 때보다는 승계 과정이 훨씬 불안정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에 따라 김정일처럼 1인 독재 체제는 사실상 불가능했고 요직에 있는 고모부 장성택과 고모 김경희 등 집단 지도 체제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죠. 하지만 그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고모 김경희는 건강 악화로 잠적하게 되고 서열 2위 장성택은 처참히 숙청됨에 따라 김정은은 완전한 독재 체제로 완성하였습니다. 장성택 숙청 이유에 대해선 김정은에 대한 반역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명목상의 이유인지 공포심을 조장하는 것인지 여러 의견이 분분하지만 고모부와 이복형 김정남까지 살해하며 보여주기라도 하는 듯 권력을 더욱 확고히 쥐게 됩니다. 다음 영상은 2012년 김정은이 정권을 잡은 이후 첫 공개 연설입니다. 오늘 우리는 크나큰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탄생 100돌을 경축하는 성대한 열병식을 진행하게 됩니다.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김일성의 옛날 연설을 모델 삼아 그대로 훈련한 듯 하지만 단조로운 톤과 지도자다운 패기가 없으며 연설 중 군중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몸을 뒤뚱거리는 모습은 현재 자신의 자리와 지위에 어색해하는 모습이라고 판단합니다. 영상에서 보이는 것처럼 김정은은 학창시절 이후 40kg가 넘게 살이 찌면서 예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게 되는데요. 2010년에는 90kg으로 추정되며 장성택을 공개 총살한 이후 특히 스트레스성 폭식이 늘어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영국 언론 데일리 메일에 의하면 그가 스위스 에멘탈 치즈에 굉장한 집착이 있어 살이 찐 이유에 대해 치즈 과다 섭취를 꼽기도 하는데요. 치즈 제조법을 배우기 위해 프랑스에 북한 전문가들을 파견하려 했다고 합니다. 아마 그가 스위스 유학 때 길들여진 입맛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2014년 7월 김일성 20주기 추모대회 때 다리를 절뚝거리며 등장하는데 이때는 약 140kg으로 추정되고 영상에서도 계속해서 절뚝거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내 9월에는 자취를 감추면서 건강 이상설이 나돌기 시작하죠. 후에는 30대의 젊은 나이에 지팡이를 짚고 돌아다녀 건강이 악화된 것 같다는 의견에 더욱 힘을 실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2018년 지금까지 어마어마한 핵기발로 간접적인 위협을 해오던 그가 미국에 손을 내밀면서 남북 정상회담까지 열게 됩니다. 평화의 집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 판문점 선언을 하게 되죠. 일각에서는 유학을 갔다 온 그가 다른 나라에 잘 사는 모습을 보며 북한의 변화를 꾀하려 했다는 예측이 많았습니다. 2019년 10월 31일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모친상에 직접 조의문을 써서 깊은 추모와 애도를 표했는데 이를 통해 남북 정상의 신뢰를 유지한다고 생각했으나 김정은의 조의문을 발표한 지 불과 3시간 만에 북한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며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2020년 4월, 불과 작년인데요. 김정은 사망 의혹이 퍼지면서 전국이 떠들썩해집니다. 4월 14일인 김일성 탄생을 기념하는 태양절 행사에 그가 참석하지 않으면서 사망설이 돌기 시작했는데요. 지금까지 큰 행사에 빠지지 않던 그가 북한의 가장 큰 행사에 불참하게 되면서 생긴 해프닝이죠. 그렇게 한동안 사망설과 중병설 등 온갖 추측이 나돌았고 20여일이 흐른 5월 2일 김정은의 모습이 다수 사진으로 공개되면서 건강 중퇴설은 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김정은이 일부 권력을 동생인 김여정에게 이양하고 김여정이 위임 통치 중이라고 밝혀지자 그의 건강이 양호한 편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심지어는 김여정 외에 각 부서 인사들이 어느 정도 권한을 위임받았죠. 한편 이에 대해 위태롭게 권력을 물려받은 자가 가족까지 처형해가며 권력을 다졌는데 이 시기에 권력을 이양하거나 분산하면 독재 정권인 북한 체제에 상당한 피해가 있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강력한 카리스마와 위험있는 터프가이로 알려진 절대 권력자 블라디미르 푸틴. 숨막히는 권력 투쟁에서 실권을 장악하고 4번의 대통령 임기를 한 그는 다른 나라의 대통령도 당황케 하는 아주 단호박으로 소문이 나 있는데요. 오늘은 비둘기도 경례한다는 이 상남자 푸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는 러시아의 독재자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자국 내에서는 나름 지지도가 있는 편입니다. 물론 요즘에는 하락 추세긴 하지만요. 사실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만 해도 푸틴은 소련의 정보기관인 KGB의 첩보요원으로 활동했습니다. 미국과 소련이 냉전이던 시기에 첩보원들의 모습에 사로잡혀 도전하였는데 막상 발탁되고 나니 전화 받는 업무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푸틴은 걸을 때 오른손은 거의 움직이지 않고 왼손만 흔드는 특이한 습관이 있습니다. KGB 요원 때 받았던 훈련이 아직까지 몸에 배어있는 것인데 적과 마주했을 때 최대한 빨리 총을 뽑기 위해 오른손은 몸속에 품은 총기와 일정 거리를 유지하도록 훈련을 받는다고 합니다. 비슷한 예로 트럼프의 보디가드는 손가락을 만지는 모습이지만 위험한 상황을 대비해 오른손을 안쪽 주머니와 근접하게 고정하고 있는 모습도 포착되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국제 외교 무대에서 지각대장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상대국 입장에서는 큰 외교적 결례이지만 그는 별로 개의치 않아 하죠. 원래 게을러 그런 것인지 자신의 위세를 과시하며 상대방의 길을 꺾으려는 의도인지 의견도 분분합니다. 2014년 메르켈 독일 총리와의 회담에는 4시간 15분을 늦었고 야누코비치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회담 때는 4시간, 일본의 아베 총리 때는 3시간을 지각하였는데요. 이러한 그의 지각은 주로 러시아가 사이가 안 좋은 나라일수록 지각하는 시간이 길다는 얘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최근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에서는 오후 1시 35분까지 만나기로 했는데 푸틴이 바이든보다 15분 정도 일찍 도착했다고 합니다. 지각 이외에도 몇 가지 외교적 결례가 있는데 아베의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펜 세우기에 열중하다가 급기야 펜이 세워진 것을 보고 다급히 펜을 집었습니다. 독일의 메르켈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는 개를 싫어하던 그녀 앞에 대형견 코니를 풀어놓아 비판이 쏟아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로부터 9년이 흐르고 푸틴은 메르켈 총리에게 잘해주려고 했을 뿐이라며 해명한 바가 있습니다. 매체에서 밝힌 바에 의하면 푸틴의 재산이 대략 2천억 달러, 한화로 약 213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정부에 의해 정확한 금액은 알 수 없으나 그의 재산은 가늠하기조차 힘들 정도로 계속해서 불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당시 세계 제1부자 빌 게이츠의 101조 원의 금액의 2배를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에는 비밀 궁전으로 불리는 어마어마한 관저가 푸틴의 것으로 추정되며 이 또한 정부의 불법 자금으로 지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푸틴하면 무엇보다 그의 카리스마와 위험 있는 모습이 유명한데요. 그의 단호한 말과 행동은 보는 이도 긴장하게 만들 정도였습니다. Почему здесь-то забегали все как тараканы перед самым моим приездом? Почему раньше здесь не было людей, которые способны были принимать решения? Я не вижу вашей подписи. Идите, пишите. Идите ко мне. 이러한 그의 차가운 모습과는 달리 피아노 치는 푸틴, 노래하는 푸틴과 같이 친근한 면모도 보이곤 하였습니다. 그의 어릴 적 시절을 보자면 두 아들을 잃고 지옥 같았던 전장에서 살아남은 푸틴의 부모님은 나이 40이 넘어서 3번째 아들을 한 명 낳게 되는데 이 아이가 바로 블라디미르 푸틴이었습니다. 초등학생 시절부터 또래 불량배들과 어울리며 크고 작은 비행을 저지르던 비행 청소년이었으며 그의 학교 생활 또한 순탄치 않았으나 부모의 꾸준하고 완벽한 가정교육 덕분에 푸틴은 고학년 시절부터 모범적인 학생으로 성장했습니다. 또한 KGB 요원 출신답게 어려서부터 무술에 관심을 가져 유도와 레슬링을 배합한 삼보라는 운동을 연마했습니다. 학업에 열중하면서도 무술 연마를 게을리하지 않았고 이러한 그의 노력이 후에 KGB 입단의 발판이 되죠. 1975년부터 푸틴은 15년간 KGB에서 외국정보 담당관으로 일하며 르드밀라 푸티나와 결혼을 하여 2명의 딸을 낳습니다. 소련이 붕괴되고 러시아 연방이 성립되자 푸틴도 이제 KGB 현역에서 물러나 정치판에 제대로 뛰어들기 시작하였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 시장이 된 아나톨리 소브차크의 보좌관이 되면서 정계에 입문하였고 1994년에는 수석 부시장, 1999년에는 러시아의 총리로 임명되면서 빠르게 그의 입지를 다져가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푸틴은 부패 척결 능력을 발휘하면서 그의 이름을 모스크바에까지 알려지게 만들었죠. 그의 대통령 장기 집권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 당시 보리스 옐친이 러시아 연방의 초대 대통령이었는데 그가 건강상의 이유로 대통령직에서 사임하자 총리였던 푸틴은 그를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에 임명됩니다. 이미 러시아 내에서는 푸틴의 입지가 점점 커지고 있던 시기라 이듬해 53%의 득표를 얻으면서 러시아 제3대 대통령으로 정식 취임하게 됩니다.
장기적인 경기 침체에 어려움을 겪던 러시아가 푸틴의 정책하에 경제 회복을 이루기 시작하자 국민의 지지는 더욱 들끓었습니다. 급기야 2004년에는 71%의 득표율로 재선에 성공하게 되죠. 2008년 푸틴은 헌법에 따라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했지만 사실 그에게는 여러 꿍꿍이가 있었습니다. 푸틴을 이어 메드베데프가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푸틴은 총리로 임명되는데 사실 대통령 3선 연임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푸틴이 잠깐 자리를 비켜준 꼴이었죠. 메드베데프가 임기가 끝나는 2012년 역시 푸틴은 또다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였고 장기 집권에 반대하는 야당과 시민들의 반대 시위에도 불구하고 63%의 득표율로 6대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또한 메드베데프 시절 때 대통령 임기 기간을 4년에서 6년으로 늘려놨기 때문에 그의 장기 집권은 현실화가 되기 시작하였던 것이죠. 번외로 2011년 총선에서 푸틴의 정당인 통합 러시아당의 득표율이 140%가 나오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두고 푸틴의 폭발적인 인기에 힘입어 불곰들도 산에서 내려와서 투표를 했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부정선거가 상습적으로 벌어졌습니다. 디도스 공격, 투표함 바꿔치기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의석을 확보하였으며 심지어는 자신의 세력에 반대하는 인사들이 쥐도새도 모르게 암살되어 버려 사회의 공포감도 더욱 심해졌습니다. 2018년 3월 18일 푸틴을 견제할 만한 강력한 경쟁자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제7대 대통령 선거가 약 1억 900만 명의 유권자들에 의해 실시되었습니다. 푸틴은 76.7%의 압도적 지지를 얻어 사선에 성공, 제7대 대통령으로 선출되면서 총리 시절까지 포함해 사실상 24년간의 장기 집권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 4월 22일 개헌 국민투표를 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투표가 연기되었습니다. 현재는 이 개헌안이 통과되어 2036년까지 집권이 가능해졌으며 푸틴의 나이를 생각해보면 사실상 종신집권이나 다름이 없게 되었죠. 최근에는 푸틴의 반대 세력으로 알렉세이 나발니의 행보가 이슈로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러시아를 사기꾼과 도둑놈들의 정당이라고 부르며 푸틴의 온갖 비리와 부패를 밝혀내고 세상에 공개하고 있죠. 영상에 나온 푸틴의 어마어마한 비밀 궁전 또한 나발니가 체포되기 전에 미리 녹화하여 폭로한 것인데 이러한 나발니의 행보가 계속되자 암살 공격과 같이 나발니의 목숨을 위협하는 일도 종종 벌어지게 됩니다. 2020년 8월 20일 나발니는 공항 카페에서 차를 마시고 비행기에 탑승했는데 기내에서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바람에 비상착륙까지 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는 의식불명 상태로 산소호흡기를 단 채 병원 중환자실에 실려갔죠. 검사 결과 독극물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그에게서 치명적인 물질이 검출되었다고 알려져 한동안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정말 표정을 보면 신 말고는 아무도 나를 무릎 꿇릴 수 없다 라고 말할 것 같은 상남자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추정 개인 재산만 약 2,800조 원을 가진 남자, 하루에 10억씩 5천원을 써도 돈이 남아도는 남자, 37살의 비공식 세계 최고 부자, 바로 무함마드 빈 살만입니다. 피해 숙청으로 인해 무시무시한 권력을 뽐내기도 하지만 친근한 면모를 보여주기도 하는 이 사람은 현재 사우디아라비아의 6대 총리이자 국방장관이며 왕위 계승 서열 1위인 사우디의 왕세자입니다. 2022년 11월 17일 한국 사우디 수교 60주년을 맞아 이 사람이 한국을 방문해서 크게 화제가 된 적이 있죠. 대체 그는 어떻게 어마무시한 권력을 손에 넣을 수 있었으며 사막 한가운데 영화 속 미래 도시를 실제로 구현하겠다는 네옴시티 프로젝트는 과연 무엇일까요? 빈 살만은 1985년생으로 다이아 수저를 뛰어넘어 깨지지 않는 레드 다이아 수저로 태어납니다. 사우디아라비아를 세운 초대 국왕 이븐 사우드의 손자이죠. 하지만 그가 왕세자가 되기까지는 많은 걸림돌이 있었는데요. 그에게는 왕의 자리를 노리고 있는 수많은 큰아빠와 사촌이 있기 때문이죠. 잠깐 사우디아라비아를 살펴보자면 애초에 사우디아라비아는 아라비아 반도 전역에 존재하는 22개 부족을 통합하여 세운 연합왕국입니다. 초대 국왕이었던 이븐 사우드는 22명의 부인을 두며 서로 다른 부족을 통합하려고 했는데 그에 따라 총 49명의 자녀를 두게 되죠. 이븐 사우드의 사후, 사우디아라비아는 그의 아들들이 돌아가며 왕위를 차지하는 형제 세습이 이루어졌습니다. 빈 살만의 큰아버지들이 형제 세습을 해왔으며 그의 큰아버지만 해도 수십 명이었기 때문에 빈 살만이 아무리 능력이 좋아도 그가 왕위 근처에 가기는 어려웠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러다 2015년 빈 살만에게도 기회가 찾아오게 됩니다. 빈 살만의 아버지가 왕세제 차례가 되어 7대 왕위에 오르게 되었고 리야드의 킹 사우드 대학 법학부를 졸업한 빈 살만은 왕세제가 된 아버지를 보좌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왕이 되자 그는 국방장관에 임명되며 국가 무장력을 틀어지게 되었고 주요 권력들을 손에 넣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빈 살만의 나이 불과 30살이었죠. 그래도 아직 아버지 때의 형제 세습을 고려하면 빈 살만에게 차례가 올지는 불투명했습니다. 그의 삼촌들 혹은 사촌형들이 차기 왕세제로 유력했으며 잠재적인 경쟁자가 너무나 많았는데요. 하지만 살만 국왕은 이 권력을 어떻게 해서든 자신의 아들 빈 살만에게 넘겨주고 싶었습니다. 2015년 4월 살만 국왕이 즉위 3개월 만에 왕세제였던 무크린을 축출하면서 자신의 아들을 왕세제로 올리기 위한 파란이 시작되었습니다. 2년 후인 2017년에는
당시 왕위 계승 1순위였던 조카마저 쫓아내고 친아들 빈살만에게 모든 권력을 몰아줌에 따라 빈살만은 왕세제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렇게 빈살만은 국방장관과 왕실 직속 경제개발위원장 외에 제1부총리라는 정치 권력까지 장착하게 되었죠. 수십 년간 이어진 사우디 왕가의 형제 세습에서 최초로 부자 상속이 확정된 순간이었습니다. 한때 왕위 계승 1순위였던 그의 사촌형은 결국 반역 혐의로 체포되었으며 사우디에서 반역죄는 종신형 또는 사형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가 왕실 내 입지를 강화하려는 또 다른 숙청 작업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2017년 11월에는 빈살만의 사촌 만수르 왕자가 헬리콥터 추락사고로 사망하였으며 그 원인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로 맨체스터 시티 구단주로 잘 알려진 만수르 아랍에미리트 왕자와는 다른 인물입니다. 왕위 계승 서열 1위에 등극한 그는 그 누구도 부패 혐의에서 살아남을 수 없을 것이다. 그가 왕자나 장관일지라도 말이다 라는 매서운 발언을 통해 사우디아라비아의 부패 척결과 개혁을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발언은 단순한 보여주기식 위협이 아니었고 실제로 약 500여 명에 달하는 사우디 고위급 관료와 왕자들을 체포해 리츠 칼튼 호텔에 감금해버렸으며 이들이 돈을 이용해 해외로 망명하지 못하도록 사우디 은행에 2000여 개의 계좌를 동결시켰습니다. 빈살만의 대숙청은 생각보다 무시무시했습니다. 호텔에 감금된 이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구타와 폭행이 동반된 신문으로 보내야 했고 몇몇 수감자들은 다시 감옥으로 이송되거나 가택연금에 처해지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숙청은 2019년까지 지속되었고 그렇게 빈살만은 부정부패가 있는 왕족들을 철저히 숙청해서 재산을 환수했고 정치적 정적까지도 제거함으로써 절대 권력을 더욱 공고히 합니다. 이 숙청 기간 동안 약 381명의 인원이 체포당했으며 환수한 국고의 규모는 1070억 달러에 달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2022년 9월에는 살만 국왕으로부터 총리직을 양도받으며 차기 국왕이 될 길을 탄탄히 걷게 됩니다. 권력을 잡자마자 대규모 숙청을 통해 사우디아라비아 왕가에 만연했던 왕족들의 부패와 파벌 싸움을 한방에 정리한 빈살만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미스터 에브리띵이라는 별명을 얻게 됩니다. 피해 숙청으로 인해 무자비한 권력가의 면모를 뽐낸 빈살만이지만 사우디 국민들에게 있어서는 국민을 위한 친근하고 진보적인 정책을 펼치는 반전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먼저 빈살만 본인이 30대 중반의 젊은 나이인 만큼 보수적인 이미지가 강한 이슬람 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를 개혁하기 위해 여러가지 파격적인 정책들을 펼치고 있는데요. 특히 사우디 국민의 3분의 2가 30대 이하인 상황에서 젊은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행보가 눈에 띄고 있죠. 유명 해외 스타들의 열광하는 젊은이들을 위해 BTS, 저스틴 비버, 머라이어 캐리 등 유명 가수들의 공연을 허용해줬고 본인 자체도 BTS의 팬임을 밝혔습니다. 축구에도 관심이 많아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의 유서 깊은 구단인 뉴캐슬 유나이티드를 인수하여 과감한 투자를 진행했고 얼마 전 카타르 월드컵에서 열린 사우디 아르헨티나전에서 사우디가 완벽한 경기력으로 우승 후보 아르헨티나를 꺾는 대이변을 연출하자 아예 다음 날을 국가 임시 공휴일로 지정해버리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슬람 사회에서 핍박과 멸시를 받아온 여성들에 대해 영화관 관람과 운전을 허용하고 참정권도 허용하여 여권 신장 정책에도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그의 이러한 과감한 움직임은 외교 정책까지 이어졌는데 먼저 영원한 적수인 이란과의 관계에서 강경책을 강화해 살얼음판 같은 상황에서 사우디 안보의 핵심 역할을 해준 미국에게 밉보이는 행동들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그동안 사우디는 중동에서 대표적인 친미 국가였고 미국 또한 사우디 석유의 제1고객으로서 서로 상생하는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유가 상승과 미국의 셰일가스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사우디 석유의 미국 지분이 낮아지고 있었고 미국의 적수인 중국의 비율이 높아졌던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석유 생산을 늘리라는 미국의 요구에 빈살만의 사우디는 오히려 석유 감산이라는 선택을 해 미국의 뒤통수를 제대로 가격했습니다. 이에 대해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빈살만에게 국제사회에 왕따로 만들겠다라고 발언했지만 사우디는 미국의 경쟁자인 중국과 원유 수출을 두고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이어져온 사우디 미국 동맹에 균열이 보이기 시작하고 이란과의 전쟁 위기가 고조되는 현 상황에서 국가 안보적으로 미국의 도움이 절실한 사우디가 이러한 행보를 보이는 것에 대해 사우디 국내외적으로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어쨌든 전반적으로 빈살만의 현재 행보로 봤을 때 그가 그동안 쌓여온 사우디아라비아의 고질적인 문제들을 개혁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의 개혁 정책의 하이라이트가 바로 네옴시티 프로젝트입니다. 사막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두바이 건설 프로젝트가 대성공을 거두면서 중동 지역의 많은 국가들이 미래형 신도시 건설을 위해 움직이고 있는데요. 사우디아라비아 또한 국토의 대부분이 사막인지라 이런 신도시 개발이 절실했습니다. 이를 위해 이집트와 근접한 홍해 사막 지역에 서울 면적의 43배에 달하는 거대한 네옴시티를 짓겠다고 선언한 상황인데 약 5천억 달러, 하나로 662조 원 상당의 금액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신도시도 아니고 아예 사막 한가운데 500m 높이의 내벽을 세워 그 안에 170km 길이에 달하는 거대한 선형도시 더 라인을 건설하겠다고 해서 전 세계인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옴시티 프로젝트에는 산악지대를 개발하여 초대형 산악 관광지를 만들겠다는 트로제나, 바다 위에 떠있는 미래형 복합 산업단지인 옥사곤 등 주거, 관광 산업 분야에서 이제껏 보지 못한 새로운 형태의 도시를 짓겠다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의 핵심 포인트는 바로 석유가 아닌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도시라는 점입니다. 도시 전체를 태양열 에너지판으로 덧대어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 의존도를 줄이고 주변 환경을 최대한 파괴하지 않으면서 대대손손 유지되는 도시를 건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국가 사업을 이룩하기 위해서 사우디아라비아는 아예 네옴 컴퍼니라는 회사를 세워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고, 이 프로젝트를 성공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기술들과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빈 살만은 대한민국을 방문하여 네로라는 기업 총수들을 만나 사업에 대한 논의를 한 것입니다. 2022년 11월 17일 빈 살만은 먼저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단독회담을 가졌고 네옴시티 성공을 위한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롯데호텔로 이동해서 한국 대기업 총수 8명과 네옴시티 협력 사업을 논의하기 위한 만남을 가졌는데요. 그렇게 빈 살만은 약 20시간의 짧은 방한을 마치고 에이펙 정상회의를 위해 태국으로 출국했다고 합니다. 그가 서울에 머무르는 동안 송호동의 롯데호텔에서 1박에 2,200만원 하는 VIP 객실에서 하루 동안 머물렀으며 수행원들이 투숙할 객실과 안전상의 이유로 400개 정도 객실을 2주간 예약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예약이 취소된 손님들에게는 수백만원 상당의 쿠폰으로 보상해줬다고 하네요. 또한 빈 살만은 전용기 14대를 동원해 침대, 소파 등을 직접 가져왔으며 1억원 상당의 식기도구를 구입해 사용했습니다. 행보 하나하나마다 플렉스가 넘쳐오르는 빈 살만. 과거 시대의 낡은 관습을 철폐하고 개혁군주를 꿈꾸는 그는 과연 사우디아라비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